제3공화국을 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그의 경호실장 차지철. 5.16을 함께한 인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게 된다. 제3공화국 세 번째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다. 경기도 이천에서 주모의 아들로 태어난 차지철. 그의 어머니의 초호는 지시성을 가진 사람과의 인연이었다. 그곳에서 딸 셋을 낳은 뒤 차지철의 어머니는 차시성의 사람과 인연을 맺고 차지철을 낳게 된다.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까, 차지철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이복 형제들로부터 갖은 서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차지철은 항상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학창시절 차지철은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온순했고 선량하며 워낙 내성적인 탓에 타인과의 마찰도 없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의 친구이던 허씨는 차지철에 대해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고 선량하고 온순했다고 말했다. 이후 차지철은 6.25 말미인 1953년 사병으로 입대한 뒤 육사 12기 시험에 응시해보지만 낙방하고 간부 후보생으로 소위를 달게 된다. 보병학교를 졸업한 차지철이 공수단 대위로 재직 시 그의 운명과 성격을 바꿔놓게 된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날은 1961년 5월 16일이었다. 공수단 대위인 차지철, 그는 공수특전단의 상관들과 함께 5.16에 가담했고 한강 다리를 맨 앞에서 건너게 된다. 5.16 당시 차지철의 상관은 차지철을 당시 소장이던 박정희의 경호장교로 붙여주었다. 생이 다할 때까지 이어진 질긴 인연은 그 순간 시작된 것이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박정희에게 매료된 차지철은 박정희를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교사이자 교주로 여기게 된다. 5.16이 끝나면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는 공화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1963년 12월 7일 제3공화국이 출범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공화당의 전국구 의원이 되기를 차지철에게 권유한다. 차지철의 당시 나이 30살, 청년 차지철은 국회의원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 차지철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3년 안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치게 된다. 이어 그는 1967년 민주공화당 지역구로 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탄탄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후 35살의 차지철은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의정사상 최연소 상임위원장이 될 정도로 박정희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이어진 제8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된다. 차지철은 국회 내무위원장 시절 비육사 출신들을 무척이나 챙겼다. 그는 비육사 출신들이 10명 이상 모이게 되면 반드시 찾아가 금일봉을 주는 등 격려하곤 했다. 1973년 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차지철은 같은 해 다시 한번 국회 내무위원장을 지내게 되고, 그런 차지철의 생에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한 사건이 발생한다. 제3공화국의 비극이 1974년 8월 15일 일어나게 된 것이다. 국립극장에서 제1교포 문세광에 의해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쓰러진 사건. 문세광은 체포되었지만 영부인 유경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정희의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규가 물러난다. 박종규의 후임으로 차지철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되었다. 차지철은 경호실장이 된 후 청와대의 위상을 높인다는 이유로 경호실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스스로 격상시켰다. 경호실장 차지철은 임명될 당시 각하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란 표어를 내걸며 각하의 신변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각하의 자리까지 보위해야 한다는
자신의 강력한 소신을 주변에 알리곤 했다. 그는 대통령인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으로 충정가라는 노래에 직접 가사를 쓰며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충정가의 가사는 5.16의 타당성과 대통령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바람, 그리고 그의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또한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이 넘쳤던 차지철은 경호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서류에 독이 묻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보고서를 먼저 검열했고 대통령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차단시켰다. 이 외에도 차지철은 대통령 외에 자신을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고 월간 회의 등의 공석에서도 그는 늘 대통령 다음 1순위를 고집하게 된다. 의전 서열로 따지고 보자면 대통령 오른쪽이 비서실장, 왼쪽이 경호실장이나 차지철은 의전을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차지철이 경호실장이 되고 난 후 모든 권력은 경호실로 집중되었다. 이때부터 차지철은 대통령인 박정희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비판을 받게 되지만 대통령만이 자신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호실장 차지철에게 거칠 것은 없었다. 차지철 자신이 권력 자체였고 주변에선 심심치 않게 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권력은 막강했다. 모든 명령 하달에 있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시했고 78년부터는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모든 주요 인물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었다. 이는 훗날 11.29를 일으킨 김재규도 예외는 아니었다. 차지철은 3공화국 모든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고 그에 반해 김재규는 온건한 입장이었으므로 둘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통령인 박정희마저 차지철 쪽으로 힘을 실어주었기에 김재규의 입지는 차지철에 비해 좁아져만 가고 있었다. 둘의 갈등은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의 제명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갈등을 빚게 된다. 그리고 그 갈등은 차지철의 생애 마지막 날인 1979년 10월 26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10월 26일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생애 마지막 행사가 된 충남 아산군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한 방송사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예정된 행사를 마친 그들은 궁정동 안가에서 연회를 열기로 했다. 오후 6시 궁정동 안가에는 유신의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대통령 박정희, 비서실장 김계원, 경호실장 차지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들의 연회, 그 분위기는 꽤나 무거웠다. 박정희와 차지철이 그 자리에서 전국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덕에 분위기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고 자꾸 박정희의 말에 맞장구 치는 차지철에 대해서도 김재규는 불쾌했다. 그런 분위기는 6시 30분경 여가수와 여대생이 들어오며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김재규만은 그렇지 않았다. 만찬 도중 차지철의 오만한 태도에 흥분한 김재규는 세 차례나 만찬장을 드나들며 당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 중앙정보부장 비서 박흥주에게 범행을 지시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7시 40분 연회 중이었던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부하들로부터 준비가 다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김재규가 경호실장 차지철과 대통령인 박정희에게 총구를 겨눈 소리였다.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그렇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쓰러지고 말았고 함께 있던 차지철 역시 김재규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손목을 맞게 된 차지철은 화장실로 달아났다. 주변에서는 명색이 대통령 경호실장이자 3공화국의 2인자라면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자신을 희생해 대통령을 보호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화장실로 달아난 차지철은 이렇게 김재규에게 비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은 생애 마지막을 주군인 박정희와 함께했다.